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바이오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체제 하에서 컴퓨터 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고, 부팅 과정에서 CPU를 비롯한 각 장치들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전원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버스의 개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바이오스 셋업 프로그램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정, 어떤 설정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운영체제를 다시 깔기 위해서 첫 번째 부팅 장치, 즉 부트 시퀀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설정 값은 우리가 바이오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MV라는 IC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보를 부팅할 때 바이오스와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MV림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로 CMOS 셋업을 다시 잡으십시오 하고 F1, F2 키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물론 메인보드의 전체적인 회로에서 중요하지 않은 회로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특히 이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즉 간이 운영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장치가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 하더라도 SPI 플래시 롬에 내장된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TV 모니터 수리하면서 TV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메인보드에 MCU 안에 펌웨어가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회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모니터 액정 화면에 영상이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온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 일단은 우리가 메인보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장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TV나 모니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 요소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그라든가 이런 어떤 계측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수리가 곤란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계측기는 물론 비용이 소요되는 얘기지만, 좀 민감한 얘기지만, 갖고 있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취미로 하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수리업을 하던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시는 분들은 완성품을 사기도 하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즉 자기의 경험의 어떤 노하우 축적에 의해서 어떤 지그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완성품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장 진단기 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바이오스, 우리가 부팅 프로세서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강의했지만은 바이오스에 전달되기까지의 바이오스 회로에 의해서 회로 해석을 좀 약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지그가 뭐냐면은 바로 포스트 카드,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고 부르는 이런 포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카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파워온 버튼을 ON 하면 제일 먼저 CPU는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사양을 체크 및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파워온 셀프 테스트, 즉 포스트라 하며, 또한 초기화 작업 중에 어떤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메인보드 상태는 BFM과 두 자리의 코드로 메인보드 결함을 표시해 주는데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카드 지구를 이용하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번지수를 보여주게 되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번지수에서 멈추고 다음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바로 멈춘 부위의 숫자가 고장 부위라는 것을 알려주며 멈춘 부위의 코드는 포스트 코드집을 참조하면 어느 부분의 고장인가를 알 수 있다. 현재 출시되는 고급형 메인보드는 포스트카드가 통합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며 포스트카드는 참조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 이게 이제 포스트카드의 의미인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MCU, 메인보드 MCU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펌웨어가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메인보드에서는 MCU라는 그 용어를 잘 쓰질 않고요. 뭐 SPI 플래시롬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PI 플래시롬. 요 안에 이제 그 우리가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펌웨어가. 여러분들 요거는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펌웨어가 들어있는데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어떤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 시스템이다. 그래서 입출력에 관여를 하는데 이 펌웨어 안에는 세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다. 하나는 스타트업 루틴, 두 번째는 서비스 루틴, 세 번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입출력을 서로 CPU와 공조해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바이오스에 들어있는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어떤 거를 써라. 포스트 루틴은 하나의 작업 지시서라고 얘기했죠. 이 작업 지시서를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면 이 스타트업 루틴이 실행하는 어떤 그 번지수, 이 번지수를 갖다가 여기 지금 보면 LED 세그먼트가 있죠. LED 세그먼트를 통해서 어떤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20이다, 뭐 21이다, 뭐 F 뭐다, C1이다, 뭐 D1이다, 이런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숫자들은 바이오스를 만드는 제조사는 보통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워드, 포닉스, 아미 이런 바이오스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워드 바이오스라고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베이직 루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이 포스트 값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요 포스트 카드를 사게 되면은 안에 그 포스트 코드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예를 들어서 이 그 펌웨어 안에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점검을 하고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어떤 그 제어권을 누구한테 주냐? 바로 운영체제한테 주겠죠. 그 얘기는 앞전에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그 모니터상에 나타나죠. 여기 쭉 나타나죠. 뭐 바이오스는 어디에서 제조를 했고 어떤 것이 뭐 메모리는 얼마고 뭐 CPU는 뭐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는 뭐고 하는 걸 쭉 해서 이것을 이제 통과해서 다음에 어디를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과정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걸린다. 지금 여기서 D1이라고 걸려버렸습니다. D1. 여기서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포스팅, 즉 포스트 작업은 우리가 실패했다. 즉 부팅 불능 상태로 간 거죠. 이 D1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게 D1에서 넘어가질 않느냐. 즉 펌웨어 중에서 스타트업 루틴을 실행할 때 그 어떤 부분에서 걸린 거죠. 이 D1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포스트 코드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이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그 다른 쪽에 어떤 그 공통 코드 값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D 안에 보면은 D1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에이전트 초기화 오류다. 뭐 이렇게 나와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포스트 코드집은 요 카드를 사게 되면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포스트 코드집을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다시피 이 PCI 포트가 아예 없습니다. 고가 보드들은 하나씩 뭐 옛날 어떤 그 장치들을 사용해서 제공하는데 아예 요즘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구형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스트카드가 여기 요 슬롯 하나 이 PCI를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요 포스트카드 제조사에서 요 PCI도 사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지금 PCI 쪽에 이 지금 포스트카드들이 여기 보면 PCI 포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끼면 거의 다가 100%가 어떤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 PCI 포트를 갖다가 여기다가 꽂게 되면 요 PCI 1, 익스프레스 1, 요 조그만 포트 이렇게 생긴 슬롯 있죠. 꽂게 되면은 메인보드 특성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좀 써놨는데 가능한 몇 개 모델 한 3개 정도 모델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스트카드가 옛날 초기 모델들은 싼데 지금 나온 그런 모델들은 보통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를, 국내에선 비싸고요. 해외 사이트를 지져서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 종류를 참조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수리 초보자의 경우는 이 포스트카드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참고용으로 쓰시고요. 특히 이제 OEM 바이오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런 경우는 바이오스를 이제 OEM으로 따로 이제 주문을 해서 장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삼성과 뜰 때 보면 무슨 뭐 삼성이라고 뜨기도 하고 LG라고 뜨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스 제조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일반적인 보드하고 이 포스트카드에 나타나는 코드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대충 나오는 이 코드 값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경험이 이제 노하우가 축적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대충 이건 어느 쪽에 불량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펌웨어의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떤 비품을 들려주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비품을 자세히 좀 여러분이 들어봐야 돼요. 컴퓨터 부팅할 때 삑 소리 난다는 얘기겠죠. 그건 정상 부팅이고 컴퓨터를 켰는데 포스트카드가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비품을 듣고 여러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비품이 짧게 삑 하고 올렸다면 이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즉 바이오스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모든 주변 장비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삑 하고 넘어가면서 이 상태는 뭐냐면 바이오스 스타트업 루틴이 제어권을 운영체제한테 전달해주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짧게 삑삑 하고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삑삑 삑삑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건 뭡니까? 메모리가 장착이 안 됐거나 여기 메모리가 장착이 안 됐거나 메모리가 불량일 경우는 이런 비품을 울리게끔 그렇게 포스트 루틴 그 펌웨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품이 짧게 3번이 울린다. 삑, 삑, 삑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나 이런 주변 기기가 연결이 안 됐거나 인식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많이 들은 게 삑삑하고 삑삑삑삑 이런 소리를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삑삑삑삑 하는 이런 음이 한 번은 짧게 두 번은 한 번은 길게 두 번은 짧게 울린다 그러면 요건 그래픽 카드 쪽에 장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가 문제 있을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 포스트 값은 다 틀려요. 제조사마다 또 메인보드 특성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 보통 뭐 우리가 인텔 보드하고 AMD 메인보드하고 주로 이제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CPU도 보면 이제 인텔 계열이냐 AMD 계열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 계열에서 뭐 포스트가 00D1이다 하면 CPU 메모리 이상
5355가 나왔던 메모리 이상, 뭐 D6은 그래픽카드 이상, A0, A2가 나왔던 부팅 장치 이상, B2는 외부 장치 이상, A9이 나왔다. 그럼 뭐 바이오스로 부팅. 뭐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애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리하면서 어떤 포스트 카드를 사면서 제공한 포스트 코드집을 참조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숙달 또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쪽의 분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이제 간혹 이제 고급형 보드들은 요 포스트 카드 LED 세그먼트가 일단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파워온 버튼도 있고, 그죠? 리셋 버튼도 달려 있고, 여기 지금 포스트 코드 값을 참조할 수 있는 LED 세그먼트가 달려서 이렇게 나오는 고급형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 포스트 카드는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성을 타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몇 개 모델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저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인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포스트 코드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포스트 카드를 안 뽑고도 보면 딱 뭐 감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소비자한테나 아니면 가져오신 업체 사장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조를 하고 맹신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메인보드의 형태에 따른 포스트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C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의 내용 중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 주변 기기 이상 유무 및 초기화를 진행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PCI 포트 또는 PCI 익스프레스 1 포트에 포스트 카드를 삽입하면 펌웨어의 스타트업 처리 과정에 디버그 코드를 포스트 카드 LED 세그먼트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메인보드 특성에 따라 디버그 코드 값을 볼 수 없을 때는 다양한 모델의 포스트 카드를 이용하여 PCI 포트 또는 PCI 익스프레스 1 포트 또는 TPM 포트로 옮겨가며 테스트해 봐야 하며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의 포스트 카드를 구비해야 한다. 자, 요 내용은 좀 앞에 좀 얘기를 드렸고요. 메인보드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예 PCI 요 슬롯이 없는 요런 그 PCI 1 포트만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PCI 1 포트하고 PCI 포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PCI 익스프레스만 없고 PCI 포트만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메인보드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메인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해서 수리를 진행할 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포스트 카드에 의해서 어떤 그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어떤 그 디버그 코드 값이 쭉 보이기도 하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몇 개의 그 포스트 카드를 좀 구입을 하라. 왜냐면은 안 됐을 때 이 카드로 안 됐을 때 이 카드를 꽂으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카드를 안 됐을 때 이 카드를 꽂으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참조를 하기를 원하고 빨리 수리의 어떤 작업 공수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요 지금 V6 모델, TL460S 모델, TL61 프로 모델, TL63 요게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TL631 그 프로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안 하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제가 수리의 그 선배 입장에서 경험상 이게 꼭 있어야 좀 답답하지가 않더라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PCI나 PCI 익스프레스 1이나 이런 데 꽂아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요즘 신형보드는 TPM 포트라는 게 있는데 TPM 포트에 여기 지금 TPM 포트거든요. 요런 것들 여기다 꽂아서 동작을 하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포스트카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설계자는 아니지만은, 이들은 변수들이, 어떤 그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로 안 되고, 자꾸 여러 가지 가끔 나오겠죠. 버전업돼서. 그래서 이런 TPM 포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100% 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최신 모델을 샀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먹지는 않는다. 다 안 될 수는 없다. 뭐 한번 딱 샀는데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포스트카드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참 불편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럼 메인보드 고장 진단 과정에 대해서 포스트카드 단 하나만 갖고 대충적으로 얘가 어디의 불량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양품 메인보드에 양품 메인보드라고 여기 좀 돼 있죠. 예, 포스트카드를 꽂고, 이건 지금 PCI라는 그 슬롯이 있는 구형 보드예요. 예? 요런 이제 사용용 보드는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 코드가, 요건 지금 뭡니까? 요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 루틴 중에서 뭡니까 이게? 스타트업 루틴이 진행되는 이 디버그 코드 값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딱 우리가 최종 결과 값을 여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이게 됐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제어권을 갖다가 이제 펌웨어 스타트업 루틴은 제어권을 운영체에 넘겨주고 자기는 그 실행을 이제 중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그 루틴 중에서 서비스 처리 루틴과 어떤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그 펌웨어들이 이제 서로 감시하면서 CPU하고 운영체제하고 공조해서 일을 하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불량 메인보드입니다. 불량 메인보드. 즉 포스팅이 안 되는 그런 그 메인보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PCI에 장착을 하고 운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포스트 값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진행이 안 되죠. 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펌웨어 불량뿐만이 아니고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칩셋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걔를 통해서 CPU가 얘를 처리를 하는 거 아니, CPU가 펌웨어의 스타트업 루틴을 갖다 하나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꼭 펌웨어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그 장치들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제일 먼저 펌웨어를 그 건드리기 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CPU도 한번 갈아보고 메모리도 한번 갈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포스트카드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얘가 어디에서 진행이 안 되는가. 그럼 대충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좀 아무것도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예. 요거는 지금 뭡니까? 포스트카드가 통합된 고급형 메인보드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스트 값이 나타나겠죠, 이것도.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지금 아예 여기에 맞는 그 설계를 해서 LED 세그먼트를 장착해 놓은 거니까 실행하면 나타나겠죠, 코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 디버그 코드 값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16진수 값일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부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 코드 값을 참조를 해서, 야, 요건 대충 뭐 수리하다 보니까 요건 뭐가 문제가 이르더라. 요건 대충 뭐 기계는 정상인데 펌웨어가 문제가 됐겠더라. 요걸 그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어떤 수리의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값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기계적인 불량이냐, 아니면 펌웨어에 있는 펌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불량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충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SPI 플래시롬에 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됐다, 깨졌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지금 컨덴서나 아니면 FET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떼서 뭐 솔더링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MCU 안에 있는 펌웨어, 즉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시 써 놔야 되는데 그때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롬 라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롬 라이터는 어떤 역할하고 어떤 그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는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으며 PC 파워를 온 하면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 펌웨어를 기동시켜 주변 기기 이상 유무를 진단하며 또한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펌웨어가 손상되면 정상적인 부팅이 되지 않으므로 이럴 경우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손상된 펌웨어를 지우고 정상적인 펌웨어를 SPI, 플래시롬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ISP지그 또는 롬라이터라고 한다. 또한 정상적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메인보드 버그를 개선하거나 또는 메인보드의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새로 출시된 CPU, 그래픽카드 등의 하드웨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은 SPI, 플래시롬이 메인보드에 실장된 상태에서는 작업이 어려우므로 탈거한 후 SPI, 플래시롬을 ISP지그 또는 롬라이터 소켓 컨버터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켓 어댑터가 필요하며 소켓 어댑터는 필요시 별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요 SPI 플래시 롬에 우리가 이제 그 펌웨어를 다시 재써 놓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읽어내거나 할 때는 요런 이제 얘를 읽어낼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롬 라이터 또는 이제 우리가 ISP 지그라고 한다. 롬 라이터는 요런 이제 고가형과 저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가격이 비싸요. 150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로 이제 ISP 지그라 해가지고 인 시스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요런 이제 갖고 있는 장비들이 주로 요 두 가지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RT809F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니터나 메인보드, 특히 이제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고, 고가형 이제 ISP 지그 RT809H라는 모델은 TV, 이런 어떤 대형 영상 장비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에는 RT809F를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TV 수리를 넘어가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809H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구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드리기가 좀 약간 뭐하지만은 전문적으로 수리하려면 이 고가형 롬라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산업장비 메인보드가 하나 좀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펌웨어가 불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RT809F로다가 일단 한번 해보니까 에러가 자꾸 나더라고요. 안 돼요. 또 809H로다 하면 마찬가지로 에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고가의 롬라이터는 여기선 잘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 특히 이제 고가의 롬라이터는 범용적인 장비라고 보는 거고, ISP 지그는 범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제가 어떤 경우의 수에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전문 수리하는 사람들은 고가의 롬라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거 뭐 구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하라 마라 얘기는 못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켓은 몇 개 오는데 다 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SPI 플래시롬을 장착할 수 있는 소켓 어댑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구매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이외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꼭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고가의 롬라이터들의 제작사에서 나오는 소켓 어댑터 정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호환 어댑터 좀 싼 걸 사서 했는데 그래서 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정품만을 사면 좋겠지만 항상 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좀 저가형을 사도 괜찮다. 좀 뭐 주변에서도 수리하는 사람이 많이 갖고 저가형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용 후기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폼웨어를 특히 수리 초보자의 경우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냥 뭐 괜히 막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메인보드는 이 적용돼 이름만이 에즈락이라는 이 보드다. H31M HDV 보드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바이오스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무시하고 막 하다 보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경우는 얘가 손상이 됐거나 어떤 여기 지금 기존의 거를 메인보드를 안 바꾸고 CPU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CPU를 좀 더 어떤 그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를 좀 더 상위 버전을 꽂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폼웨어에서 지원되게끔 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그냥 뭐 좀 낮을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수리자 입장에서는 뭐 고객의 어떤 고장난 부분을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뭐 거기까지가 신경 써가지고 그건 개인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사실 해줄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에 장착된 버전 바이오스를 그냥 받아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전에 얘기했죠. 바이오스 버전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신형 보드는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그 메인보드의 그 SPI 플래시롬이 보통 이렇게 딥 타입, 다리가 8개 나오는 요 딥 타입하고 SOIC 8핀 타입의 이 SMD, 표면 실장 타입의 8핀 SOIC 8핀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소켓 어댑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온 이제 메인보드 신형은요, QFN8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 BJ 타입, 이거 실제 실물 보여드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 그라운드가 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여기 솔더링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띄는 것도 조심하라고 제가 주의점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QFN8 타입의 그 어떤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는 요 QFN8 타입의 소켓 어댑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그 주문했는데 가격은 비싸지가 않아요. 3만원대, 그죠? 3만원대 제가 주문해 놓은 걸 알고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롬도 뭐 모델이 많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롬도 샘플로다가 하나에 한 개 4,000원인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테스트 한번 할 수 있도록 요 소켓 살 때 QFN 8타입의 롬도 하나 공롬이죠. 공롬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소켓 어댑터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구매하면 되니까 그냥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구매를 한다면 비용이 그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비 구매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과연 이것이 법령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문제가 됐을 때 AS라든가 어떤 그 기술 지원, AS 측면과 기술 지원적인 측면을 항상 따져보셔야 돼요. ISBG 같은 경우는 참 기술 지원 받기가 좀 애매한데 고가의 롬라이터는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을 갖다 얘기를 해주면은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고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죠. 오시로스코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외국 장비들에도 한국에 어떤 지사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어떤 사람들이 구매 포인트를 갖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법령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AS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돈 낭비를 줄이는 일이다. 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냥 뭐
특히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장비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자꾸 충동적으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요. 사다 보면은 나중에 더 좋은 장비, 안 되니까 좋은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예전에 산 장비들은 그냥 창고에,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 사장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 낭비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비를 하나하나 살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품 구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쓰고 버리려고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여드려야 보니까 구매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한테 빌리기도 그렇고 그런 측면은 좀 있어서 조금 좀 낭비되는 돈은 있죠.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전자기기에는 롬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롬 안에 펌웨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TV,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있어요. 예. 그 펌웨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기계가 동작되기 위한 작업 지시서가 들어가 있다. 이 순서대로 일을 해.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은 뭐 어떻게 하고 해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메인보드, 노트북 메인보드에도 보면 여기 지금 롬이 들어있죠. 이거 윈본드사 롬이네요. 거기 뭐 25 뭐로 나가는 게 달려있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도 보면 여기 롬이 있어요. 롬이 여기도 여기 롬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도 보면 롬이 있어요. 뭐 TV 메인보드에도 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자기기, 이 전자제품 안에는 다 이런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컨트롤을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걸 얘가 이제 체크를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워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 오프 버튼 눌렀어요. 그때는 어떤 얘가 펌웨어가 이 신호를 받아서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역할, 뭐 온도를 올려라 내려라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하는 간이 운영 체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하고 운영 체제하고 상호에 교신을 해서, 즉 바이오스를 우리가 펌웨어를 바이오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본적 입출력 시스템을 서로 어떤 상호 기계와 공조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롬이 문제가 되면은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시 롬을 이 맞는 모델에 써 놓으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기에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다고. 예. 자, 바이오스의 기본적인 회로 해석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SPI 플래시 롬에 있는 스타트업 루틴을 갖다 실행한다 그랬죠. 펌웨어를 실행한다 그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호들은 이 컴퓨터 메인보드를 보면 이 짜잔한 회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앞전에 이 버스를 통해서 가는 거죠. 버스는 우리가 어떤 컨트롤, 제어하는 버스가 있고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가 있고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버스가 있단 말이죠. 이런 버스를 통해서 거기 내용을 가지고 오겠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회로가 동작되는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온하면 부팅 회로가 동작하여 ATX 파워로부터 메인 전원인 DC 12V, 5V, 3.3V와 파워가 이상 없다는 시그널인 파워고 신호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각 장치에 인가된다. 두 번째 단계는 파워고 신호는 CPU, 노스 브리지 칩, 사우스 브리지 칩에 분배되어 인가되며 사우스 브리지 칩에 파워고 신호는 내부 리셋 모듈에 인가되며 그 밖의 파워고 신호는 사우스 브리지 칩을 통과하여 클럭 제너레이터 칩에 리셋 단자로 인가되어 리셋 신호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클럭 제너레이터 칩으로 리셋 신호가 전송되면
클럭 제네레이터 칩이 동작을 시작하고 주파수 분할을 통해 각 장치에 클럭 신호가 전송되어 사우스 브리지 칩 내부에 리셋 모듈이 동작을 시작하며 이때 사우스 브리지 칩과 메인보드의 하드웨어 부품이 리셋되며 리셋 후 CPU 동작이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CPU 동작 시작 후 우선 자체 검사인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 포스팅이 진행되는데 포스트 과정 실행을 위해 CPU는 버스에 탐색 신호를 실어 노이스 브리지 칩에 보내면 노이스 브리지 칩은 이 정보를 받아 암호 해독과 전압 변환을 거쳐 다시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 발송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우스 브리지 칩은 탐색 신호를 받고 암호 해독 후 LPC 버스에 보내며 LPC 버스 통제기는 주소선 암호 해독을 통해 주파수 변환과 전압 변환을 통해 바이오스 칩에 발송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바이오스 칩은 탐색 정보를 받은 후 자체 검사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출력하여 LPC 버스 완충 구역에 보내지고 변환되어 LPC 버스 통제기로 발송된다. 일곱 번째 단계는 LPC 버스 통제기는 암호 해독 및 변환을 거쳐 PCI 버스에 보내며 PCI 버스는 암호 해독 및 변환을 거쳐 다시 노스 브리지 칩에 발송한다. 여덟 번째 단계는 노스 브리지 칩은 암호 해독 및 변환을 거쳐 버스를 통해 CPU에 보내며 CPU는 신호를 받은 후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 하드웨어 검사 및 장치 초기화 후 바이오스는 제어권을 운영체제로 넘겨 운영체제가 구동되면 모든 구동 과정이 완성된다. 자, 이것이 이제 뭐 이 바이오스에 의해서 운영체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내용 복잡해요. 이 전문가들도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분 금방 알겠지만은 우리 이제 수리 초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깊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참조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 집어넣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CPU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파워를 키면은 이렇게 이 동작에서 여기 있는 이 SPI 플래시 롬에 있는 폼웨어 중 스타트업 루틴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주변 기기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최종 제어권을 하드에 있죠. 하드에 여기 이제 스타트업 루틴은 이제 부트 섹터의 첫 번째 MBR 영역을 읽어서 여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이제 어떤 운영 체제를 부팅을 해주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버스를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 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리할 때 인두 팁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보관상 할 때 이 리드들이 여기 다 가지고 이걸 끊어먹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눈에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리할 때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다가 겹칠 때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뭐 부품 사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 봉지 그 비닐 같은 거를 그 사이에 껴가지고 좀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바이오스, 즉 이 바이오스 회로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불량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즉 바이오스 또는 펌웨어라고 불리우는 기계 프로그램들을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시켜 놓고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주변 기기의 이상 유무 체크 후 이상이 없을 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 체제를 기동을 하는데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SPI 플래시롬 칩 또는 펌웨어가 손상되었을 경우 컴퓨터는 호스트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이오스 회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장은 SPI 플래시롬 칩 불량, 펌웨어 손상, SPI 플래시롬 칩, VCC 공급용, 콘덴서 용량 감퇴, LDO 레귤레이터 쇼트 및 용량 감퇴, 스탠바이 DCU 볼트 전압 미달, 사우스 브리지 칩 불량 등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바이오스에서 발생되는 아주 보편적으로 나오는 불량들인데, 여기 지금 SPI 플래시롬 요 자체 수리의 경험을 미뤄봐서 여러분들 경험치를 얘기한다면, 요런 그 소자들 자체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 소자가 뭐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로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펌웨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모든 통제는 이 사우스 브리지 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우스 브리지 뭡니까? BGA 타입으로 돼 있죠. BGA 타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볼랍들이 냉납이 나거나 아니면 크랙이 발생됐을 때 얘하고 교신할 수 있는 통로를 갖다 상실한다. 예. 다리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오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은 여러분들이 교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숙달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얘를 우리가 디솔더링하고 솔더링 하는 부분이 뭐 열풍기나 인두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BGA 장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띈 어떤 이 칩 자체를 산화된 납, 또 크랙이 발생된 볼랍들을 다 디솔더링 해갖고 다시 리볼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뭐 보드를 새로 구입하거나 그러시는 분 많은데, 특히 산업용 장비 같은 건 구형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BGA 리역 작업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메인보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이제 뭐 SPI 플래시롬에 본다면 이 펌웨어 분량, BGA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우스 브리지 칩의 냉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귤레이터도 분량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레귤레이터는 언제 필요하죠? 부팅 회로에서 스탠바이 5V를 받아서 뭡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서 DC 5V 3.3V를 다운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가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부팅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되돌려서 IO 칩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0V 전위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제 그 파워해 줬을 때 파워의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한다. 우리가 AC 220V를 꽂으면은 얘는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TV 수레 보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TV는 전원을 켜게 되면 우리가 220V만 꽂으면은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와요. 5V는 뭡니까? 메인보드의 기본적인 장치들 동작하기 위해서 공급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서 메인보드 파워는 이 파원 전압이라는 것이 3V에서 5V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쓰는 파워는 스탠바이 방식이지만 전위차를 이용해서 메인 파워를 기동시킨다. 즉 5V를 부팅회로 해서 지금 파원 전압이 지금 3에서 5V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O 칩으로. 그죠? 3에서 5V가. 그러면은 이 파워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얘를 0V, 즉 3V에서 5V 사이 이 전압을 0V 전위를 떨어뜨렸을 때 메인보드가,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0V 신호를 이쪽으로 파원 단자로 줬을 때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해서 5V, 12V, 3.3V가 동작해서 이쪽으로
전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레귤레이터에서 스탠바이 5V를 DC 3.3V를 다운해서 전달을 해줘서 부팅해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당연히 바이오스 에러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는 이 통합되어 있는 관계로 부팅 에러가 동작이 안 해도 포스팅이 안 되고 시모스 에러가 죽어도 포스팅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스의 회로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고 이제 뒤에 말하는 이제 그 전원 공급 회로 즉 CPU 전원 공급 회로 바이오스 공급 메모리 공급 회로 그다음에 이제 뭐 PCI 익스프레스 공급 회로 뭐 PCI 공급 회로 그래서 인터페이스 쪽 공급 회로 전원 공급 회로 얘가 하나가 문제돼도 포스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하다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회로가 중복돼서 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바이오스 쪽에서는 그런 어떤 분량,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또 분량을 초래하는 부분이 이런 전해 콘덴서라든가 칩 콘덴서가 이제 그 어떤 그 용량 감퇴가 되거나 특히 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쇼트가 많이 발생됩니다. 디지털 테스터기로 우리가 다이오드 모드로 쟀을 때는 0전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쇼트죠.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아마 TV나 메인보드를 수리해 본 사람은 TV나 모니터 메인보드 수리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칩 분량이 칩 콘덴서 분량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바이오스 회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급되는 어떤 그 칩 콘덴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량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계측기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스가 동작되기 과정은 이렇게 운영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때 어떤 그 폼웨어 업데이트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AS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시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바이오스 중심 소자 이해하고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은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클릭, 그 다음에 그 좋아요 많이 좀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